지금 숨 쉬지 마.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돈다. 당신 이름이 명단에 있어. 여기서부터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화물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세 마디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실제 순간들입니다. 특권의 방에서 얼음강으로, 검은 세단의 시선에서 지하배수로로, 그리고 적의 나라라 믿었던 곳으로 향한 한 남자의 기록을 생생히 전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여정의 후반부는 더 놀랍습니다. 그가 밝힌 건 한 가정의 탈출기가 아니라 체제의 돈줄과 우회로의 지도를 뒤집는 증언이었습니다. 마카오의 비밀 계좌, 의료용으로 둔갑한 핵부품, 공해상의 그림자 급유, 유령 회사들의 지문. 그 결과는 국제 문서가 바뀌고 선박 경보가 뜨고 난민 지원 정책이 보이지 않게 넓어집니다. 거창한 복수 대신 기록을 택한 사람, 절규 대신 증언을 택한 사람, 살아남는 것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건너간 가족.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 평범한 기적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흥정하는 아내, 기술로 승진을 준비하는 아들, 국제관계를 꿈꾸는 딸, 한강난간에서 바람을 마시는 어느 저녁. 우리는 잃지 않았어.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뿐이야. 이 한 문장이 왜 가슴을 울리는지 끝까지 청취하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시대의 감각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건너가 주십시오. 끝까지 보시면 왜 평범한 날이 이 가족에게는 매일의 혁명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애청자분들 듣기 편한 속도로 차분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화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자리에서 이 가족의 자리를 비춰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북한에서 전략물 자조달위원회 감사국의 심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특권을 누리는 자리였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전용 차량이 저를 태우러 왔고 식탁 위에는 외제 커피와 양주가 놓였으며 저와 가족은 보이부 전용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당했고 제 자리를 지키면 영원히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둠 속 강물에 몸을 담근 채 떨고 있는 제 모습은 그 모든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순찰선의 서치라이트가 칼처럼 어둠을 가릅니다. 차가운 바람은 피부를 베어내듯 스치고 물은 뼛속까지 파고들며 저를 붙잡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강물 속에서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움직이면 들킬 것이고 들키면 끝입니다. 숨조차 고르게 쉴 수 없습니다. 제 곁에는 아내 미경, 아들 진우, 딸 서율이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껴야만 이 얼어붙는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팔뚝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멍이 들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유리는 치아를 덜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 떨림조차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아들 진우는 즉시 동생의 입을 막습니다. 23살 장교 후보생으로 자라온 아들은 오늘 밤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한다는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조선은 약자를 버린다. 자본주의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다. 정보기관은 사람들을 가축처럼 관리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저의 신앙처럼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더 큰 감시와 더 차가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차가운 나라를 향해 목숨을 걸고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다면 우리 가족은 자리에서 지워진 이름 명단에 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몇 주 전 새벽 3시에 집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료 김 씨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도 문서에서도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살아있었던 흔적조차 허락되지 않는 세상.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라는 것을.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바로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 결단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 준비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화벌이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조선족 무역상 최오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계병에게 수면제를 쓰시오.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수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빵에 가루를 섞어보고 음료에 타보기도 했습니다. 냄새는 없는지, 색이 변하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순찰 시간과 초소 간격을 꼼꼼히 기록했고, 서율은 손짓 신호를 익혔습니다. 미경은 약의 양을 다시 세어보며 혹시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가족이지만 모두가 이 작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초소로 향했습니다. 경계병들에게 빵과 음료를 건넬 때 손끝에서 땀이 떨어졌습니다. 병사가 잠시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을 때 제 심장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입 베어 물었고 다른 병사도 음료를 삼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 나왔지만 곧바로 숲속에 숨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병사들의 머리가 무겁게 꺾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갈대밭을 기어나갔습니다. 바스락거림조차 총알이 될 수 있는 상황. 서유리가 돌에 무릎을 부딪혀 작은 신음을 내자 저는 즉시 입을 막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숨이 가빠왔고 진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물살을 건넜습니다. 순찰선의 서치라이트가 머리 위를 스쳤고 군견의 짖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기고 떠있는 통나무를 붙잡은 채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드디어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더욱 깊고 차가웠고 발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 저편 검은 선처럼 드러나는 강둑이 있었습니다. 중국, 생존의 땅. 완전한 안전은 아니지만 더 이상 자리에서 지워진 이름의 공포는 없는 곳.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진우와 제가 양쪽에서 아내를 붙잡아 올렸습니다. 서율은 젖은 머리칼을 뒤로 젖히며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 강둑에 무릎을 꿇은 채 우리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 저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집과 사무실, 그리고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의미 있는 자리라 믿던 곳이었지만 결국 제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아남은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길은 아직 멀고 제가 평생 믿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2장. 그날 새벽 저는 7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로 평양의 대로가 길게 펼쳐졌습니다. 눈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획일적인 아파트가 같은 간격으로 줄지어 섰습니다. 대동강은 콘크리트 둑 사이를 조용히 흘렀습니다. 손에는 브라질산 커피가 들려 있었지요. 한 잔 값이 보통 사람 한 달 품삯보다 비싼 그 커피를 홀짝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이 자리는 굳건하다. 내 이름은 명단이 아니라 도장에 남을 것이다.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렸습니다. 첫 신호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평소엔 3번이던 노크가 그날은 2번으로 끝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비서의 눈빛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러나 점심 무렵 복도 끝에서 보인 동료의 얼굴빛은 흰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모두 말없이 서류를 넘겼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굳이 숨지 않았습니다. 담배불이 어둠을 꿰뚫듯 깜빡였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교대로 앉은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길 원했습니다. 경고는 늘 친절을 가장한 채 가까이 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선 끝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나라 안팎의 합작 사업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외국 회사가 우리 국영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지,
외화가 어떤 통로로 움직이는지 제 책상에서 대부분 결정됐습니다. 그 권한은 곧 편안함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는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들어왔고 부엌의 냉장고는 속삭이듯 돌아가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을 모른 채 자랐고 일주일에 여러 번 고기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진우는 스스로 선택해 군사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서율은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저는 자주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충성하면 이 평온은 계속될 거라고요. 하지만 목요일 오후 인사과 최 씨가 노크도 없이 제 방으로 들어오던 순간 저는 그 착각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입술만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명단에 있어. 5글자의 경고가 제 심장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그는 뒤돌아서 규정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보폭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메시지의 주인이 아니며 그저 통과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듯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삼겹살이 올랐습니다. 미경은 오랜만에 진한 김치찌개를 끓였고 아이들은 소소한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우는 교량 하중 계산을 설명했고 서율은 중국어 성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밥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도자기 그릇에 젓가락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경은 눈빛 하나로 제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특수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간호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뒤에야 저는 낮에 들은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은 세단의 자리 전화선의 소리 비서의 눈빛 최 씨의 속삭임까지 모두. 미경은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건너편의 세단은 여전히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지요.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생과 사를 여러 번 건너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켜진 창문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각형 안에서 숨을 고르고 규칙을 지키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 검은 세단을 보았을까? 얼마나 많은 이름이 그 명단에 적혔을까? 주체 사상탑의 불꽃 모양 꼭대기는 밤하늘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자력갱생의 약속 단결의 흰미래 세대를 위한 건설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낙원이라면 왜 감시자가 필요할까요? 낙원이라면 왜 명단이 존재할까요?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책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그 한 단어 속에 무수한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정말 맞는지, 이 집이 내일도 안전한지, 아버지는 무엇을 할 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먼지 같은 가능성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탈출이라는 말조차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이미 국가가 나와 가족을 지우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금지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계산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각 초소 간격 검문소 위치 우회로의 상태. 숫자와 도표로 먹고 살던 제 습관이 이번엔 가족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외화 라인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 무역상 최오림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창고 한쪽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계병 둘이면 충분합니다. 수면제를 섞으시오. 2시간 반만 깊이 재우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허술해 보였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미경은 약의 용량을 다시 나누어 적었습니다. 혹시 모를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 제 손은 밤늦도록 종이를 채웠습니다. 진우는 순찰 간격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청년들 모임에 빗대어 강변의 동선을 익혔고 서율은 비상시에 사용할 손짓과 신호를 외웠습니다.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사라지는 사람은 더 늘었습니다. 우리는 공개 처형이 아닌 조용한 실종을 경험했습니다. 월요일 회의에 나오지 않은 이 부장 오후가 되자 그의 사무실은 깨끗했습니다. 명패가 바뀌었고 서류철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외화관리부 김 부부장도
점심과 저녁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수용소로, 아이들은 국가고아원으로 갔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조직은 언제나 정돈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빈자리는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정돈된 표정이 두려웠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짧게 하고 불필요한 방문은 끊었습니다. 현관문은 2번 확인하고 창문 틈새에 빛이 새지 않도록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경은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면 한 줄로 정리된 할 일 목록을 꺼내놓고 체크했습니다. 상비약 확보, 비상현금 분산, 보관 여건 용도에 맞춘 사진 준비, 불필요한 물건 정리. 우리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더 평범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우리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빗물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고 현관에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10분 뒤, 초소의 교대 30분 뒤, 검문소 차량의 순환 45분 뒤, 우리 골목을 통과하는 순찰 조의 이동. 그날 밤 드디어 첫 시험을 했습니다. 호림에게서 받은 약을 분말로 갈아 빵과 음료에 섞었습니다. 냄새가 배지 않도록 비닐을 2겹으로 감쌌고 손에 땀이 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의심을 살 것이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짧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초소 앞에서 경계병 둘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늘 하던 농담을 건넸고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남쪽에서 들어온 차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빵을 건네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숨이 가빠오지 않게 심호흡을 했고 고개를 너무 자주 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정해진 위치에 서서 시간을 세었습니다. 10분, 15분, 20분 첫 번째 하품이 나왔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줄의 글자가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여기까지가 석 달 전 특권층의 방에서 시작된 몰락의 첫 장면입니다.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아침이 검은 세단의 불빛으로 바뀌고 전화선 끝에 딸깍거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숫자와 표로 따지던 제 손은 이제 가족의 맥박을 세며 다음 한 걸음을 계산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왜 그때 더 일찍 떠나지 않았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어온 세상을 가장 늦게 의심합니다. 그 믿음이 삶을 지탱해 왔을수록 의심의 순간은 더디게 옵니다. 저는 그 늦은 의심을 하는 동안 가족의 눈빛에서 더 빠른 결심을 보았습니다. 미경의 짧은 한마디 그러면 살아야지요. 그 말이 우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더 이상 안온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목록을 다시 씁니다. 강변 접근 경로, 대체 은신처 연락 신호 준비물 분산 배치 갈아입을 온 얇은 담요 방수포 아스피린 해열제, 소독약 소금 설탕 성냥과 라이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줄 사람을 잃지 말 것 손을 놓지 말 것.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라디오의 잡음 같은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깨어났을 때 거실 한가운데서 미경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종이는 태우고 필요한 종이는 얇게 접어 겹으로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직 해야 할 준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탈출로 밤새 계획표를 다시 접고 펼치던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세며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이미 각오는 끝났고 남은 것은 손에 쥔 작은 선택지들을 틈없이 이어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공업지구 깊숙한 곳, 비료공장과 멈춘 섬유공장 사이 오래된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갈 위를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히듯 코를 찔렀고 굵은 송진이 굳은 듯한 콘크리트 벽은 세월의 때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우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줄 수도 반대로 팔아넘길 수도 있는 사람. 그러나 그 판단을 미리 끝내놓으면 오히려 눈이 흐려집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오니까요. 호림은 의료용 상자 더미 사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바람 방향을 읽는 사냥개처럼 예리했습니다. 중국 시민권을 가진 조선족 상인, 필요와 위험 사이로 다리를 놓고 사는 사람. 우리가 손을 잡았던 지난 몇 년, 항생제와 수술 장비가 북으로 들어오고 희귀 금속과 노동력이 남으로 흘러가던 거래의 길목마다 그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물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앞날을 흥정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그는 선적 서류 뒷면에 연필로 얇은 선을 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검문소에는 경비 둘 밤 11시 45분에 야식을 먹는 습관. 수면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 제대로 녹이면 맛이 없는 약. 40분 안에 효과가 오고 깊은 잠은 2시간 반, 운 좋은 밤이면 3시간. 강순찰대는 새벽 2시 30분에 교대. 그러니 그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한다. 예외는 없다. 그가 말할 때마다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끊기고 이어졌습니다. 한번 그려진 선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불 속으로 들어갈 운명이었고 우리는 그 선을 머릿속에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때 사람의 기억은 놀랍도록 예민해집니다. 공포가 정신을 맑게 만들 때가 있지요. 값은 비쌌습니다. 그동안 숨겨둔 외화가 한 번에 빠져나갈 만큼. 그러나 돈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 죽은 이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호림은 굳이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속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법을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파트는 조용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 아래 도로의 검은 세단이 우리의 잠을 의심하지 않을 시간. 그때부터 미경과 저는 손을 맞췄습니다. 미경은 병원 시절부터 간직했던 막자사발에 수면제를 갈아 담았습니다. 약의 양을 정확히 나누는 손놀림은 간호사 때부터 익힌 습관 그대로였지요. 너무 적으면 깰 것이고 너무 많으면 맛이 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 어느 쪽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수사와 수색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끝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제 몫은 빵이었습니다. 구경 상점에서 파는 평범한 빵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질감, 똑같은 냄새가 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반죽은 빛깔이 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15번째에서야 비로소 구분이 어려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경은 차, 술, 생수에 각각 풀어보며 흔적이 남지 않는 시간과 흔들림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침전 하나가 사람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진우는 정보 담당이 되었습니다. 군사학교 신분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찰표와 교대 시간을 알아냈고 심지어 초소에 선 개인 이름과 버릇까지 노트에 옮겼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듯 일정표와 경로에 기호를 붙이고 만약을 대비한 예비 동선을 그려 넣었습니다. 서율은 침묵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익혔습니다. 손짓 신호를 만들고 반복했습니다. 멈춰, 숨어, 왼쪽 위험, 오른쪽 위험, 지금은 안전, 호흡 불편, 도움이 필요? 손가락의 각도와 손등의 높이, 팔꿈치의 흔들림까지 맞춰 몸이 먼저 알아채도록 익혔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문장이 되는 법을, 옷자락 스치는 소리보다 더 작은 합의로 의사를 전하는 법을 아이는 어른들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준비가 무르익을수록 저는 더 불편한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살피고 달래고 때로는 어루만지는 일. 탈출 3주 전부터 저는 강변 초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합법적인 점검 서류를 들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작은 선물을 손에 쥐고요. 박중희, 40 중반, 이혼, 근무지에 대한 씁쓸함을 농담으로 덮는 사람. 중국산 담배를 건네며 비 오는 날 근무의 고생을 같이 탓했습니다. 김희병, 겨우 20살 근시, 상관에게 눌린 듯한 표정이 습관인 청년. 초콜릿을 내밀며 삼촌처럼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노트에 옮겨졌고 노트는 곧 우리의 지도와 같아졌습니다. 박중희는 비번에는 술을 하지만 근무 중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사람. 김희병의 안경은 도수가 맞지 않아 50m 밖은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 야간 당직 상사는 불면증으로 순찰 사이에 책상에 팔을 베고 졸기 쉬운 사람. 각각의 사실은 그대로 하나의 점이 되어 우리의 선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밤을 골랐습니다. 달빛이 약하고 낮부터 얼음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해서 사람들 마음이 움츠러드는 밤. 3월 2일, 그날을 택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붙었던 감시자들도 일상의 반복에 게을러졌습니다. 제가 공식 출장 중에 움직일 거라 짐작했지 집에서 사라지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뜨거운 차가 든 보온병과 갓 구운 빵 꾸러미를 들고 검문소에 섰습니다. 흔한 대화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동무, 김동무, 이런 날은 정말 뼛속까지 시리오. 따뜻한 거 한 잔씩 하시오. 목 안쪽은 보온병의 김과 상관없이 이미 마른 모래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김희병이 컵을 들고 김을 맞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좋은 냄새네요. 중국산인가요? 그가 웃으며 한 모금 넘겼고 박중희는 말없이 빵을 찢어 입에 넣었습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길어졌고 우리는 표정의 미세한 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하품이 나왔고 30분쯤 김희병의 턱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40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호흡은 깊고 골랐습니다. 저는 숲 가장자리에서 낮게 아주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가족이 그림자처럼 모였습니다. 진우가 미경의 팔을 받치고 서율은 우리가 정리한 최소 물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든 김희병의 안경이 코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본능처럼 손이 올라가 안경을 제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배신과 도망의 밤에도 사람으로 남고 싶은 작은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초소를 벗어나자마자 곧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공장 부지 아래를 지나는 낡은 배수로 오래된 설계도 속에서만 살아있던 길. 비가 올 때마다 넘치던 그 길은 이날만큼은 축축했지만 지나갈 만했습니다. 미경이 먼저 내려섰고 진우가 뒤에서 받쳤습니다. 서율은 손전등 대신 얇은 천으로 감싼 작은 불빛을 들었습니다. 빛은 손바닥에서 새어나오는 정도로만 허락했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금속성 냄새에 오래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의 물은 얕다가도 갑자기 깊어져 종아리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지상보다 눈이 덜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물이 먼저 지나는 길, 그래서 사람에게는 덜 눈에 띄는 길. 배수로의 갈림길마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방향을 짚었습니다. 오른쪽은 깊다. 왼쪽은 굴이 막혀 있다. 직진 2번 후 왼쪽으로. 서율은 손짓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 뒤에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숨을 맞추고 발을 맞췄습니다. 어르신들, 이럴 때 사람은 이상할 만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커지고 너무 늦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배수구 맨홀을 올라 지상으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을 때 공장 담장 너머로 강의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흙과 얼음, 쇠와 소금의 냄새가 한데 섞인 겨울강 특유의 냄새. 우리는 담장 바깥으로 몸을 던지듯 넘어갔고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서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진우가 손을 들어 잠시 멈춤 신호를 보냈고 소리는 곧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다른 쪽 순찰에 붙어있는 개였겠지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강둑 가까이에 오자 지면이 더 미끄러워졌습니다. 얼음이 얇게 껴있었고 풀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을 얼얼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첫 초소를 넘긴 지 어느덧 1시간이 조금 넘었고 강순찰 교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유란 말은 언제나 착각의 친구, 이럴수록 마음을 조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내려가면
발자국과 물결이 남습니다. 대신 강둑을 따라 측면으로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한때 배를 대기 위해 파낸 작은 물골이 얼음 밑으로 얕게 이어져 있었고 그곳은 물살이 덜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서와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장 체력이 좋은 진우가 앞, 제가 가운데, 미경이와 서율은 서로 팔을 걸고 가운데에 두기로. 만약 누군가 미끄러지면 남은 셋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균형을 잡기로. 단순하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게 여러 번 맞춰본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강 위로 깔리던 얇은 안개가 살짝 들리며 수면을 드러냈고 아주 먼 곳에 기계 소리가 물결 위를 타고 왔습니다. 순찰선의 엔진인지 아니면 공장 쪽 발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낮은 울림. 우리는 발소리를 더 줄였습니다. 얼음 조각 하나가 미끄러져 나가며 물에 닿을 때 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던 시간, 손끝으로 서로의 소매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나온 검문소는 우리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곳에 남자들이 깨어나 눈을 비비며 컵을 만지작거리고 시계를 보며 어젯밤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난 뒤에 세상 역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더 낮고 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강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죽음처럼 참을성 있게, 별 사이의 공간처럼 차갑게. 우리는 준비해둔 얇은 방수포를 발밑에 깔아 첫 걸음을 만들고 두 번째 걸음을 물 위로 밀어 넣듯 내디뎠습니다. 살을 베는 물이 바짓가랑이로 스며들었고 허리로 차오르기 전에 호흡을 다듬었습니다. 미경의 숨이 짧아지고 서율의 어깨가 떨릴 때 진우가 미리 정해둔 신호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 짧은 틈에도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물은 자꾸만 낮은 곳으로 흐르려 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부터의 걸음은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에 박힙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누군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누군가는 이를 아예 다물고, 그 모든 이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어둠이 조용히 몸을 키우고,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동작이 남아있고, 아직 만나야 할 그림자와 마주해야 할 빛이 남아 있습니다. 물은 더 깊어집니다. 바람은 더 매섭습니다. 그리고 저편 강둑 어딘가에는 다음 신호를 보내줄 사람이 혹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없이 발을 내딛는 것, 손을 놓지 않는 것, 서로의 숨을 확인하는 것, 그 세 가지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이 사람을 붙드는 순간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제4장. 용의 이빨 사이로 강을 건너던 밤이 끝나고 우리가 딛는 땅은 중국이었습니다. 발바닥 아래 흙이 단단했지만 마음속은 아직 얼음처럼 불안했습니다. 버려진 창고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였고 저는 그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남짓 숨을 고를 수 있다는 말이었지요. 우리는 얼어붙은 옷자락을 끌고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서율의 손가락은 작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금속가루와 곰팡이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담요 하나가 주는 체온은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귀했습니다. 호림은 담요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당신들은 화물입니다. 화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화물은 울지 않습니다. 화물은 목적지까지 살아남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동시에 분명했습니다. 감정은 잠시 접고 살아남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지요. 첫 은신처는 곡식 창고였습니다. 4사람이 겨우 들어갈 자리에 이미 12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과 땀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였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비어있는 눈빛으로 서로를 살피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스치면 모두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잠깐씩 찾아오는 침묵은 무덤 같았지만 그 침묵 덕분에 우리는 살아서 다음 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동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미경과 서율은 여 안내인과 함께 사라졌고 저는 진우와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운전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파이프 2개를 건네며 2번 두드리면 더 깊이 들어가시오 3번 두드리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마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목재 더미가 우리 위로 쏟아지듯 얹히는 순간 갈비뼈가 삐걱거릴 만큼 무게가 내려앉았고 숨쉬는 관에서는 경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트럭은 몇 번이나 멈추었고 검문소의 긴 막대가 목재 틈새를 찌를 때마다 제 심장이 철판처럼 굳었습니다. 다행히 그 막대는 진우의 다리를 몇 센티미터 비켜갔고 우리는 다시 파이프에 입술을 붙여 천천히 공기를 마셨습니다. 재회는 늘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멘트 공장 화장실에서 4분 남짓 눈을 맞추고 헤어졌고 허름한 식당 뒤쪽 방에서는 얇은 벽 너머 들려오는 숟가락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늘 숫자를 셌습니다. 1, 2, 셋 그리고 넷. 그 평범한 숫자에 온 삶을 걸었습니다. 열흘째 밤에는 어선의 숨은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빠질까봐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외웠습니다. 선체와 갑판 사이 낮은 공간에 몸을 접어넣어야 했고 무릎과 팔꿈치는 금세 저렸습니다. 위에서는 구두가 덜컹거렸고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습니다. 서율의 숨이 가빠지기에 진우가 여동생의 머리를 품에 끌어당겨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오래된 가락을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미경은 딸의 입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어 울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고 저는 혀끝으로 마른 입천장을 눌러 공포가 소리로 번지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2시간 동안의 수색은 끝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 해치가 열리고 우리를 끌어내는 손길이 닿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한동안 우리는 몸이 자기 모양을 다시 찾을 때까지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 돈은 모래처럼 새어나갔습니다. 안내인 운전사 은신처 주인에게 건네는 비용이 매 이동마다 쌓였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계산을 멈추었습니다. 살아있는 날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뒤에 남는 돈이야말로 쓸모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우리는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너무 빠르면 눈에 띄고 너무 느리면 붙잡힙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되 노골적으로 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경찰복의 고름과 단추 모양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외웠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 노선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고픔은 견딜 수 있지만 갈증은 몸을 금세 무너뜨린다는 것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창문이 없는 벤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말이 없었고 정신없이 길을 바꾸어 달렸습니다. 차체가 움푹 내려갔다가 다시 솟는 느낌으로 고속도로와 비포장길을 오갔고 저는 차의 흔들림으로 방향을 짐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는 또 다른 경계선 앞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였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지명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나이 든 한국 여성. 우리 같은 가족을 많이 봐 온 눈이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터진 신발을 보고 한숨을 쉬었고 서율의 뒤엉킨 머리칼을 손끝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히 고생하셨네요. 그 짧은 말이 우리 가슴속 어디를 툭 건드렸는지 미경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진우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서율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은 동그라미처럼 몸을 말았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고 그 눈물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의 징표 같았습니다. 제3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차 안은 낮은 울음과 고요가 번갈아 흐르는 작은 강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아침부터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2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배워온 선전이었습니다. 남쪽은 약자를 버린다, 가족을 갈라놓는다,
이용하고 버릴 것이다라는 검은 말. 다른 하나는 최근 며칠 사이 내 눈앞에서 본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담요를 덮어준 손 건조한 물 한 병을 내밀던 낯선 사람의 표정 짧고 단호한 안내의 손짓. 그 두 목소리가 싸우는 동안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날 우리는 관광객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승무원은 미소를 지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주스가 손에 닿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황해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대지인지 또 다른 감시의 울타리인지 저는 끝까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함께라면 독도 삼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숨을 고르며 저는 아이들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인천의 불빛이 멀리서 실처럼 떠오르던 순간 마음속 경보음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오래된 습관이고 경계는 몸에 밴 자세였습니다. 입국장 대신 조용한 통로로 걸음을 옮길 때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원으로 감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지도 달뜨지도 않았습니다. 과잉 친절도 방치도 아닌 정돈된 절차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아직 판단하지 말자. 아직 결론 내리지 말자. 살아서 끝까지 확인하자. 어르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긴 길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버티는가? 대단한 구호나 큰 이념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누군가 손을 놓지 않는 것, 가족이 숫자, 내를 끝까지 잊지 않는 것,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한 모금씩 나누는 것, 울음이 터질 때 손바닥으로 입을 가만히 덮어주는 것, 그 작은 동작들이 모여 길이 됩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느꼈던 얼어붙은 불안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사이로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화물로 취급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지 시험받을 차례가 오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냄새와 트럭 바닥의 거친 나뭇결과 배 안의 답답한 공기는 쉽게 잊히지 않겠지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더 열릴 수도 있고 더 닫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묻고 누군가는 침묵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호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지, 절차라는 단어가 따뜻함일지 냉기일지 이제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미경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끝맺을 시간이 아니니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불빛이었는지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의 반대편,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낮게 고개를 숙일 때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댄 채 아래쪽으로 스며드는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얌전히 호흡했고 길게 뻗은 활주로는 새하얀 분필선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 아래가 제가 평생 동안 적이라고 배워온 땅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전의 문장들은 머릿속에서 기계음처럼 되풀이되었고 심장은 구형시계처럼 빠르게 또렷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설명을 멈춘 채 착륙했고 바퀴는 차분히 지상으로 닿았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훈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길은 사람들 발걸음이 많은 도착 게이트가 아니라 옆으로 난 좁은 문이었습니다. 왁스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긴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원으로 감싸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과잉도 부족도 없었습니다. 이름표를 단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섰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김도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바닥을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다리던 함정은 오지 않았고 무장한 질문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은 차분히 열렸고 배려와 절차가 우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창은 짙게 물들어 바퀴 수채화처럼 흐려졌습니다. 도시의 핏줄을 달리는 동안 미경의 손이
제 손바닥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 자국이 초승달을 그렸고 저는 그 작은 통증으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우와 서율은 창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빛이 위로 뻗는 빌딩, 차선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도로, 제각각의 속도로 걷는 사람들. 누구도 누가 시켜서 걷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안전가옥은 특정하지 않은 동네에 특정하지 않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방은 호텔과 병동의 중간처럼 보였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쇠로 잠그는 방식이었고 방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조용히 준비된 음식이 가득했고 필요한 약들, 작은 구급상자, 여분의 속옷과 양말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요원과 그의 동료 윤아람은 길지 않은 설명을 남기고 오늘 밤은 쉬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 태도 속에는 과장된 마음도 계산된 온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필요한 만큼만 손을 내미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에 불빛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창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꺼졌다 켜졌다가 다시 잦아듭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각자의 일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호흡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열릴 문과 낮은 목소리의 신문과 알 수 없는 서류를 강요하는 손길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미지의 하루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단어들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교육도 사상 검토도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학교처럼 차분했고 교실은 진짜 교실이었습니다. 칠판과 화이트보드 그리고 네모난 창으로 쏟아지는 햇빛. 첫 수업은 ATM 사용법이었습니다. 카드 넣는 법, 비밀번호 누르는 법, 잔액을 확인하는 법. 강사는 50대의 여성으로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고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버튼을 2번 틀리자 그녀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제 버튼 위로 옮겨놓으며 여기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은행 업무와 보험 기초를 지나 고용계약서를 읽는 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위험한 앱을 피하는 방법과 위치 추적을 차단하는 설정,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 처음 듣는 용어는 많았지만 설명은 뜻밖의 쉬웠습니다. 그날 오후 의료 시스템 안내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프면 오십시오 비용은 제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낯선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대가를 먼저 계산하던 제 습관이 자리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미경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심해진 폐렴 흔적과 오래된 무릎 손상이 함께 잡혔습니다. 젊은 의사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치료했어야 했습니다. 말끝은 나무라기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곧장 컴퓨터로 돌아가 예약을 잡았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저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픈 몸이 약점이 아니라 보호의 근거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첫 외출은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자 차분한 방송이 흘렀고 승강장에는 노란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서자 안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 지팡이를 짚은 노인에게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고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도와야 하니 도운 동작 하나가 공기 속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저는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가 만들어지는 광경은 제게 낯선 상상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경이 계산대에서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반 블록쯤 걸어갔을 때 점원이 숨을 차게 달려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두고 가셨어요. 미소를 남긴 채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 손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이 작은 정직이 쌓여 길이 되는구나.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공원에서는 더 많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고 노부부가 느린 호흡으로 몸을 풀고 몇 사람은 음악을 나눠 들었습니다. 서율은 그 자리에 서서 또래 아이들의 웃음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대요. 이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여기서야 배운 딸에게 미안함이 솟았고 동시에 안도의 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진우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비상 버튼의 위치 안내가 명확하고 영무원이 안내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 경고 표지판이 단속을 위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명이라는 점. 그는 말했습니다. 규칙이 글자로 보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곳에 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규칙이 숨지 않고 드러난 채 작동하는 곳, 그 질서의 얼굴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저를 벗겨내던 편견은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만이 제가 들은 대로가 아니었다면 제가 믿어온 것들 중 무엇이 더 달랐을까? 제가 내려온 결론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실로 만든 거짓에 기댄 것이었을까? 그 질문들은 때로는 죄책감으로 번지고 때로는 길 잃은 아이처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김도현과 윤아람은 날마다 같은 시간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태 확인, 내일 일정 안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과하지 않은 말투 속에 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밤 저는 손에 든 전화기를 잘못 눌러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급히 사과했지만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리고는 늦은 시간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조용히 설정 화면을 열고 차단 목록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 번호는 시간 상관없이 여는 문입니다. 필요할 때 여십시오. 힘이 풀려 의자에 앉으며 저는 문이라는 말에 한참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시의 눈이 아니라 도움의 손에 열려있는 문이라니 낯설고도 따뜻한 조합이었습니다. 제 안의 경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물건을 살 때도 주위를 둘러보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거울 속 눈빛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누군가의 평범한 친절이 조용히 제 습관을 비켜나갔습니다. 치과 위생사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표정을 짓자 잇몸 마취를 조금 더 천천히 해주었고 은행 창구 직원은 복리 이자를 3번이나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정류장에 들어오는 저희를 보자 몇 초 더 기다렸다 문을 열고 발판을 내려주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배려가 반복되어 마음의 굳은 살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하나원 옥상에 섰습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었고 서울의 불빛은 별처럼 질서 있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두려움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틀려보고 다시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힘이라는 것을요. 그 넓음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다짐을 끌어냈습니다. 내일은 국가가 시키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적어보는 목록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 목록에는 아내의 치료 일정도 들어가고 진우의 구직 상담도 들어가고 서율의 편입 준비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해야 할 이야기의 제목도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더 이상 몸이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새벽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고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자연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도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외부 면담 일정이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내려오십시오. 목소리는 변함없이 담백했습니다. 저는 호흡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양복깃을 바로 세우고 넥타이를 단정히 메었습니다. 서류철에는 지난날의 숫자와 경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마음속에는 오늘 배운 단어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제도의 얼굴이요. 복도로 나서자 윤아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동안 그녀는 짧게 제 어깨를 보았습니다. 떨림이 있으면 지금 멈춰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멈춤과 진행 중에서 스스로 고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이 발걸음이 어디로 닿을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적어도 오늘은 제가 정한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속도는 어제보다 아주 조금 빠를 것이고 내일의 속도와는 또 다를 것입니다. 문은 눈앞에서 차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끝낼 때가 아니니 다음 칸의 빛을 향해 한 장 더 넘겨야 하니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간 내린 커피 냄새가 섞여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어딘가 번호로 불리는 건물들 사이
오늘 제 자리는 창문에서 한 걸음 떨어진 회의 테이블 맞은편이었습니다. 노트북 3대가 조용히 열려 있었고 조사관 셋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고르며 손바닥에 땀을 바지 주머니에 한번 닦아냈습니다. 석 달 전 얼음물 속에서 떨던 손이 오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릴까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습관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석 조사관의 회색 머리가 전등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시작하시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또렷하게 발음을 다듬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새 이름이지만 오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옛 이름들의 자취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꼭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 흘러나왔고 통역사는 제 옆에서 필요할 때만 단어를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매일 연습했습니다. 제 혀가 이 땅의 말에 익숙해질수록 이 자리에 더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는 도표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화살표들이 마카오로, 싱가포르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이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서는 카지노에 숨겨진 번호 계좌로 이어졌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건설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부품이 의료용 기자재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경을 넘는 과정 석탄 이상을 실었다고 신고한 화물칸에 다른 물건이 깔리는 방식. 저는 숫자와 날짜와 도장을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말의 속도를 재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때때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선박의 갑판 사진, 제가 회의에 들어섰던 건물의 전면 사진, 그리고 그 주변에서 찍힌 화물 이동 기록 위성 사진의 점으로만 보이던 작은 배가 제 서류의 번호와 겹쳐질 때 키보드 소리가 잠시 빨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과거의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숫자의 뒤에 숨은 숨소리와 가족의 이름과 결석한 아이들의 자리 이야기입니다. 선적이 이틀 늦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동료의 사진, 회의 테이블에서 갑자기 이름표가 치워진 과장의 빈자리, 밤사이 기사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옆집 가족의 문패. 저는 그들의 성과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고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 고개의 끄덕임은 동정도 분노도 아닌 확인의 표시였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옮기겠다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에야 쉬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종이컵 커피를 받아들고 창문 가까이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멀리 고속도로가 흐르고 그 위로 차량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가끔씩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잡아갔습니다. 길은 스스로 비켜주었고 누구의 명령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석 조사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재만 바꾸지 않을 겁니다. 난민을 지원하는 방식도 바뀔 겁니다. 사람이 무엇에서 도망치는지 알아야 돕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다른 가족의 손을 붙잡는 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처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증언은 한 덩어리의 어둠에서 더 또렷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국제기구와 해양단속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으로 띄운 선박경보 목록에 낯익은 이름이 올랐고 동결 대상 유령회사 목록에 제가 적은 계열사가 차례로 묶여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 구석에는 최근 입수된 정보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익명성은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주인공이 필요 없는 일에는 늘 많은 손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조사 일정이 없는 날이면 저는 하나원 인근의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신문을 펴고 건강 코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책땡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이 테이블 위에 반듯한 사각을 만들 때면 저는 연필을 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숫자 대신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말과 살아냈다는 말의 차이를 적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우연히 섞이고 살아냈다는 건 선택이 섞인다는 뜻이더군요. 그 차이를 저는 이제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거울 속 얼굴처럼 천천히 제 모양을 찾아갔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새 이름과 새 주민등록증과 새 주소를 주었습니다. 주소는 오래된 길 이름과 새로운 도로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실제 우편물이 도착하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름을 부를 때 저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사회는 나를 기록하고 기록은 나를 붙들어준다. 북쪽에서 저는 기록이 사람을 지우는 칼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쪽에서 기록은 사람을 증명하는 끈이었습니다. 진우는 용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손끝의 집중력과 성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머지않아 팀을 맡을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공구를 닫고 다음 날의 작업 순서를 종이에 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한다. 그 사실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짧음 속에 제가 알아들은 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율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국제관계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좋아서 길을 가요. 그러니 제 두려움을 아버지의 걱정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이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붙잡는 일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일입니다. 놓아줌으로써 이어지는 끈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미경은 시장길을 익혔습니다. 가격표를 읽고 값을 흥정하고 상인의 눈짓에서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감으로 하루를 재미있게 꾸려갑니다. 북쪽 음식과 남쪽 재료가 만나 우리 집 밥상은 계절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지 몰랐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주함은 생존의 강요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통제의 빈곤이 아니라 선택의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면 저는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봅니다. 물은 자신있게 흐릅니다. 압록강의 쇳내와는 다른 냄새입니다. 이 강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굽이칩니다. 가끔 멀리 검은 세단이 눈에 들어올 때면 옛 습관이 어깨를 굳게 하지만 곧 스스로 말합니다. 이곳의 밤은 다른 법을 따르고 이곳의 차는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요.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다 주면 근육에서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이면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엷어지고 그 자리엔 분주함과 피곤함과 안도의 결이 섞인 표정이 자리 잡습니다. 그 표정이 저는 좋습니다.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정책 연구자와 때로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과 때로는 금융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선박이 서로의 이름을 바꿔 달고 바다 한가운데서 급류를 나누는 방식, 계열사가 서로를 가리키며 흔적을 흐리는 수법, 책임 회피를 위해 서류를 몇 겹으로 쌓는 관례 같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조용히 메모하다가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바꿔 끼우는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어떤 코드가 변조됐습니까? 누가 실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디딤돌을 놓아 건너가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정리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공범이 아니라 현재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석 조사관이 서류철을 덮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바다 위에서 길을 바꾸는 배들이 생겼습니다. 육지에서도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난민의 상담 인력이 늘었고 직업훈련의 대기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래전 얼음물 속에서 이를 악물던 밤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말이 누군가의 다음 걸음을 조금 덜 미끄럽게 만든다면 그 또한 살아내는 일의 일부가 되겠지요. 우리 가족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합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먹고 각자의 자리로 향합니다. 저는 인권단체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면담 기록을 정제합니다. 억양이 다른 탈북민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먼저 차를 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관심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게 돕는 일에 있습니다. 처음엔 떨리던 손이 어느새 서류의 빈칸을 채울 만큼 안정되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의 기록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 불을 끕니다. 가을이 오자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길게 드리웠고 자전거가 경쾌하게 지나갔습니다. 작은 무대도 허가도 없지만 다리 아래에서 색소폰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소매를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소리가 참 좋네. 서율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우는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뛰어가 4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제 딸이 제 팔을 꼭 잡고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은 것 후회하세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지 않았단다.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뿐이야. 그 말이 제게도 위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는 꿈이 찾아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동료들, 수용소의 희미한 그림자, 우리가 수면제를 건넸던 초소의 두 병사. 저는 꿈속에서도 안경을 바로 올려주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벌을 받지 않았기를 조용히 빌어봅니다. 깨어나 창문을 열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짧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람은 큰 구호보다 작은 확인으로 버팁니다. 버스 기사가 몇 초를 더 기다려주는 일, 편의점 점원이 떨어뜨린 카드를 들고 달려오는 일, 지하철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젊은이의 동작, 이런 작은 확인이 쌓여 사회라는 다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다리 위에서 오늘을 건너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 증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